이강민의 잡지사 12월호 12번째 페이지, 어둠 속에서 더 빛이 나는 빛광일, 화요일 역사시간 박광일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박광일입니다. 반갑습니다. 얼마 전 수능 한국사 풀이 특집 때 제가 근현대사 참사를 일으킨 이유로 저희 이 시간에 좀 근현대사 얘기를 많이 다뤘는데요. 오늘은 오랜만에 조선으로 한번 떠나볼까 합니다. 조선인데 이제 2024년을 살짝 곁들인 그런 조선이 될 것 같은데, 자, 12.3 내란 사태 이후로 위헌, 위법 이런 단어들을 우리가 정말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통령 탄핵 정국으로 들어서면서 담당 수사기관들의 주도권 경쟁이 아주 치열한데요. 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있고 공수처가 있고 또 뭐 직접적인 내란죄 수사는 어렵다고 하지만 또 이런 데 빠지지 않는 검찰도 있고 그런 상황인데, 저희가 전에 조선의 사법기관을 다뤄보긴 했습니다만 네. 다시 한번 짚어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어떤 기관들이 있었는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법기관이라고 하면은 어쨌든 범죄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기소를 하고 또 이제 그 재판에 넘기기 전까지의 과정들을 이제 염두에 둘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은 이 부분이 이제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지만 전근대에서는 사실은 재판과 처벌을 동일 기관에서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것이, 그때는 이제 왕이 있었고 지금은 주권이 국민에게 있기 때문에 그 접근하는 방식이 좀 다르고, 또 권력의 분립이라는 것도 그때는 없었고 지금은 있기 때문에 좀 다르기는 해서 동일하게 접근하기는 어렵지만, 그럼에도 이제 조선시대에도 사법기구는 서로 어떻게 보면은 견제하면서 각각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얘기했던 뭐 국가수사본부라든지 공수처, 검찰처럼 조선에서도 가능하면은 그들의 역할들을 구분하는 사법기구들을 설치해서 어떻게 보면은 어느 하나의 사법기구가 독주를 해서 때에 따라서는 정치 자체를 무너뜨리는 것을 방지하려고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크게 세 곳의 기관을 소개해 주신다고? 네. 조선시대 이제 사법기관 하면은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삼법사라고 부르는 이제 세 가지 법을 다루는 기관, 관청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사헌부, 그리고 이제 형조, 이제 마지막으로 한성부를 가리킵니다. 비슷하면서도 약간 다르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헌부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바로 탄핵입니다. 탄핵. 그렇죠. 어떤 관리가 뭔가 문제가 있을 때 누구누구를 탄핵하옵소서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고요. 이 탄핵이 임금에 의해서 받아들여지게 되면은 직무에서 배제가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그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이 지금으로 치면 이제 감사원 또는 검찰하고 좀 비슷한 부분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또 한편으로 이제 사관원과 더불어서 언로의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지금하고는 좀 다른, 왜냐하면 지금은 주어진 어떤 형사 업무만 담당을 하지만 당시에는 그 예방 업무라고 할 수 있는, 예를 들어 간쟁도 같이 참여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헌부는 또 한편으로 약간의 정치적인 경향도 가지고 있어서 때에 따라서는 이제 국왕의 정치 문제를 조금 건드리거나 또 때에 따라서 막기도 한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어느 하나로 해석하기 어려운 관청이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사헌부, 그래서 뭐 감사원, 그 다음에 검찰 뭐 이렇게 바로 연결하는 부분들은 사헌부의 전체의 어떤 역할과 비교해 볼 때 일부만 볼 수 있는 그 단점, 문제점이 있다라는 점도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여러 기관들의 기능을 좀 복합적으로 가졌던 사헌부인 것 같은데, 어쨌든 뭐 관리의 탄핵을 담당했던 기관이기 때문에 오늘은 이따가 후반부에 사헌부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좀 다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형조와 한성부도 마저 소개해 주시면. 네, 형조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사법기관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제 우리는 입법, 사법, 행정이 서로 이제 상권 분립의 체계에서 사법하면 이제 법원을 가리키는데, 그렇죠. 이 법원과 그다음에 이제 행정부에도 보면은 그 법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두 개의 기능을 합쳐 놓은 게 형조라고 보시면 법무부와 법원 는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형조 안에서 어떤 일들을 했는지를 짐작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법원의 상소심 역할을 하는 상복사라고 하는 하위 관청이 있고요. 그다음에 법률의 적절함을 살피는 고율사, 그다음에 감옥의 관리와 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장금사,
그다음에 감옥을 담당하는 저희가 많이 다뤘던 전옥서 같은 것들이 있고요. 네. 그리고 노비와 관련된 당시 굉장히 복잡했던 민형사 재판을 담당했던 장애사 또는 장애원 그리고 이제 법률 교육을 담당하는 율학청 이런 것들이 있으니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뭐 사법연수원과 같은 것들이 이제 율학청에 해당한다면은 이제 이런 어떤 것들을 통해서 형조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어떤 법으로서의 중심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당시에 뭔가 이렇게 재판을 하다가 이걸 형조에 보고를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 재판 과정이 조금 복잡하거나 우리 영역 밖이라고 생각하면 제일 먼저 언급하는 데가 바로 어디냐면은 형조. 그리고 이제 보통의 어떻게 보면은 사원부 같은 경우는 관리 감찰이니까 약간은 정부 안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네. 형조 같은 경우는 일반 사법. 그러니까 그러니까 뭔가 그 범죄 행위와 관련된 것들이 뭐 강도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예. 이런 것들도 가능하면은 형조에 넘겨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중요한 대상이 됐던 관청입니다. 형조고. 이제 삼법사 중 하나인 한성부는 그때 서울시청 느낌이라고 그렇습니다. 하셨는데. 이제 서울시청인데 서울시청이 왜 이제 그 재판을 하냐라고 얘기를 하지만 여기에 이제 처음에 이제 서울시에서 여러 가지 민사 관련된 일을 하는데 그 민사 특히 이제 뭐 재산이라든지 노비라든지 그다음에 뭐 산송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전국에서 다 몰려올 때 그거를 최종적으로 확인해 주는 기관이 바로 한성부가 됩니다. 그러니까 형조가 약간 형사기구라면은 한성부는 약간 민사기구. 그다음에 이제 사원부는 약간 감찰, 탄핵과 같은 어떤 정부 조직과 관련된 기구라고 본다면 같은 삼법사 안에서 즉 법을 담당하는 관청이라고 하더라도 성격이 조금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양이 아닌 다른 지방에서는 1차적인 민사 갈등을 사또들이 하는 거예요? 사또들이 해결하죠. 사또들이. 그래서 사또들이 해결해서 거기에 불복을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양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너네 저기 무덤이 우리 땅을 침범을 했어. 근데 그런 적이 없어. 니네 땅이 원래 우리 무덤자리였어.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사또가 해결하다가 안 되면은 그 서류를 관찰사,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가명으로 넘기고요. 가명에서도 해결이 안 되면 어디로 간다? 한성부로 가서 그렇게 해서 이제 결정을 하게 되는 거고요. 예를 들어 노비 문제가 또 지방에서 벌어졌을 때 같은 계통을 거치지만 이번에는 이제 형조 산하에 있는 장애사로 가는 방식으로 가게 되고요. 근데 여기에 뭔가 이거 일반 형사범인 줄 알았는데 이거 정치범인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제 이게 사원부 또는 의금부 특히 이제 관리의 어떤 여러 가지 비리와 연결되어 있다 그러면은 이거는 이 사또 자체가 문제야.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럼 이 사또에 대해서 뭐 지역에 있던 유지들이 이제 뭔가 고발을 하게 되면은 이제 사원부가 탄핵을 하는. 그럼 이제 재판을 다시 이제 어떤 방식, 의금부에서 진행을 하던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의금부는 어디 소속이 별도인가요? 그렇죠. 의금부는 별도입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 이제 삼법사라고 해서 법을 담당하는 세 개의 관청 안에 포함되지만 의금부는 사실은 왕의 직속 기구이고요. 여기는 재판까지 담당을 하고 때에 따라서는 처벌이 바로 현장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의금부를 줄여서 이제 금부도사. 그렇습니다. 의금부에 속해 있는 중위 관리가 이제 도사였는데 이 금부도사가 뭐 사약도 그렇죠. 가져가는 사극에서. 것들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의금부는 왕실 직속인데 보면은 그 의금부가 다루는 범죄들을 보면은 뭐 강상해제, 그러니까 윤리해제죠. 그다음에 양반들의 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반역 역모를 여기서 다룹니다. 왕이 좀 속전속결로 끝내고 싶을 때 그러니까 의금부를. 사원부에서 뭔가 이렇게 탄핵을 하더라도 그건 다시 논의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바로 고발 들어오면 조사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바로 재판 처벌까지 이루어지게 되는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살벌한 곳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의 이제 관리들이 무서워하는 곳이 사원부라면 그럼 왕이 직접 재판 신문하는 거냐고? 그것도 가능합니다. 그것도 가능하다. 중요 죄인에 대해서는 특히 역모와 관련해서는 왕이 직접 신문하고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 속에서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짐이 직접 뭐 할 것이다. 이제 그 의금부에 이제 제주 도제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막 신문하다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서 뭐 임금님 납시오 그러면 나서고 네가 막 이러면 그건 좀 과장된 경향이 있긴 하지만 가능한 시스템, 가능한 구조가 의금부에 이미 마련되어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뭐 그밖에 또 소개해주실 기관들이 있을까요? 네, 사실은 이제 조선 시대에는 이 재판이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과 달리 분리되지 않았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각각의 관청들이 별도의 재판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삼법사나 의금부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지방의 사또들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사또들도 사실은 재판을 민사도 할 수 있고 형사도 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조선시대에는 이렇게 재판을 담당하는 관청이 많아서 그거를 다시 이제 구분을 해서 예를 들어서 직수아문이라고 있습니다. 직수아문은 뭐냐면 직접 죄수를 가둘 수 있는 관청이에요. 그러니까 이 직수아문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지방의 여러 그 사또들도 포함이 되고요. 예. 뭐 승정원, 그다음에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처럼 군대를 담당하는 기관이 병조. 예. 그러면 병조에서도 일단 급하니까 먼저 잡아놓고 군법처럼.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 군법을 어겼으면은 군법 처분을 하고 만약에 이게 영모와 관련돼 있으면은 의금부로 넘기는 이런 방식으로 해서 직접 재판을 하고 감옥에 가둘 수 있는 관청들이 있었고요. 지금 우리는 그게 안 되잖아요. 모두 그 어떤 재판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사송아문이라 그래서 사송은 뭐냐면은 소송을 담당하는 이건 민사 담당. 민사 담당. 그렇죠. 또 고을마다 또 있는 또 고을마다 있었고 여러 관청들이 그 민사를 담당했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조선시대는 이제 삼법사, 의금부 더하기 직수아문, 그다음에 사송아문이라고 해서 재판을 담당하는 관청들이 여럿 있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승정원은 지금으로 치면 어디랑 비슷한가요? 대통령 비서실하고 비슷하죠. 대통령 비서실. 그래서 도성지를 포함해서 6명의 승지가 있는데요. 이제 그 안에서도 중요 범죄들 같은 경우는 일정하게 처벌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직수아문에 해당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승정원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승정원의 승지가 6명이잖아요. 도성지, 자승지, 우승지, 좌부승지, 우부승지, 동부승지.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판서가 6명입니다. 2조, 호조, 예조, 형조, 그렇죠. 병조, 공조. 그러니까 도성지 같은 경우는 2조 인사 담당 승지고요. 그다음에 좌승지는 호조 재정 담당 승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해서 사실은 행정부의 역할과 판서들이 행정부 그렇죠. 대통령실의 역할을 서로 연결해 주는 방식을 이 승정원에서 했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 또 왕명을 출납을 하기 때문에 중요 정보들을 가지고 있었던 그러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때에 따라서는 범법자들을 처벌할 수 있었던 그런 관청이었다는 점에서 권력이 굉장히 강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현대사에서도 비서실이 굉장히 강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서실장 누구냐에 따라서 당대의 정치의 분위기가 달라졌던 것들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제도가 조금 더 안정이 되고 민주주의가 진전하면서 권력 기관이라는 게 명확하게 이제 구분이 되어 있어서 예전과는 좀 다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조선시대 사법과 연관이 있는 기관들을 쫙 정리해 주셨는데 네네. 오늘은 이제 관리들 감찰과 탄핵을 맡았던 사헌부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헌부는 언제 처음 생겼나요, 선생님? 뭐 관리 감찰은 왕과 관련해서 이제 관리들이 있으면 이제 제일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 관리들을 능력에 따라서 뽑았는데 비리를 저지르거나 또 때에 따라서는 불온한 어떤 움직임이 있다 그러면 그걸 처벌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직무 감찰에 대한 것들이 일단 제일 먼저 필요하고요. 비리 문제가 제일 컸었으니까. 감찰.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고려 때 어사대 이런 것들로 나타났었거든요. 그게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국민왕 때 사헌대, 사헌부 이런 이름으로 정리가 되면서 사헌이라는 말로 고려 말에 이름이 적힙니다. 그래서 그 제도를 그대로 가져와서 조선시대 시작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사헌부라는 감찰기관의 모습을 갖게 되고요. 실제로 이제 우리가 사헌부에 예를 들어 감찰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제 중급에 있는 관리지만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눈에 불을 켜고 혹시 쟤네들이 뭔 일을 잘못을 어떻게 하는지 그거에 따라서 이제 탄핵을 하는데 조선시대에 이제 조선왕조실록을 이렇게 검색을 해서 보면 6,000건 넘는 탄핵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6,000건이 넘는? 엄청 많이 했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는 바로 뭐냐면 이제 조선이 500년 정도니까 한 1년에 한 10건 정도 10건 넘게. 탄핵이 이제 발의가 됐던 거니까 많을 때는 뭐 1년에 한 100건 정도 성종 때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이제 탄핵이 발의가 됐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제 그 군주와 그다음에 이제 관료들 사이에서 긴장 관계가 팽팽했다라는 거를 짐작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제 그 과정에서 이게 군주 편인지 관료 편인지도 좀 애매합니다. 누가요? 사헌부가요? 사헌부의 이 소위 말하는 탄핵 대상이. 예를 들어서 언뜻 생각하면 이게 군주권을 강하게 만드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게 이제 조선 태종 때 나타났던 건데 조선 태종 때
공신들이 특히 아버지 때 태조 때 공신들 네. 이거이 부자 이런 사람들을 정계에서 물러나게 하고 싶은데 네. 이게 체면도 있고 명분도 없잖아요. 이방원은 근데 막 가차없이 다 죽이고 그러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정치라고 하는 게 그렇게 했을 때는 후폭풍이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법 아니면 제도 그것도 안 되면은 예전에 있었던 어떤 사례 이런 것들을 가져와야 정당성을 구비를 하는데요. 네. 그거를 임금이 직접 얘기하기는 너무 속이 보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때 동원하는 게 바로 사원부입니다. 아. 근데 이제 사원부 내부에서도 예를 들어 이제 민무군 민무질 형제 그 탄핵해야 된다. 그래 네. 탄핵 받아서 결국 나중에 유배 가서 죽잖아요. 그런데 사원부 내에서도 이걸 우리가 따라야 돼? 아무리 어명이지만 그렇죠. 이거는 우리는 관리를 감찰하는 건데 라고 반발을 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예. 이 관리 감찰이라는 거는 왕이 임명한 그러니까 왕 편에 서서 뭔가 활동하려고 하는 관료들을 예. 탄핵을 하는 거예요. 왕편에 서 있는 관료들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좀 적절하지 않은데 적절하지 않은 근거를 가지고 왕의 입맛에 맞게 애초에 사원부는 왕권 견제의 목적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언뜻 생각하면은 이게 감사원의 역할도 하지만 예. 예를 들어서 관료들이 자기 일만 제대로 한다. 예. 그렇게 하면은 그게 제일 부담스러운 게 누구냐 왕이거든요. 좀 내 입맛도 좀 맞춰서 해줘야 되고 그러니까 이 사원부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들이 네. 제대로 된 인사 부분 그리고 그 인사 부분을 억지로 통과한 관료가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할 때 그걸 압박하는 거고요. 특히 조선 전기만 하더라도 왕의 어떻게 보면 입맛에 맞으려고 굉장히 노력했던 관료들이 있잖아요. 예. 대표적인 게 유자광, 임사홍. 저희 간신 시리즈 때 그렇죠. 봤던, 예. 그럼 그런 사람들 나오면 지금 저게 관료가 할 일이 아닌데 그렇죠. 뭐 하는 거냐. 네. 바로 이제 탄핵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이제 탄핵에 들어가면은 자연스럽게 거기에 대해서 여론이 형성이 되면서 이제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비판이 이루어지고요. 네. 심지어는 당시에는 이제 풍문 탄핵이라 그래서 네. 풍문으로 들었어 할 때 풍문? 소문으로도 저 사람에 대한 지금 세평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제가 뭐 지방에서 뭔가 굉장히 부정을 저질렀는데 그게 발각되지도 않고 여기까지 왔다. 그럼 일단 그 풍문을 가지고 근거가 그러니까 사원부가 탄핵을 할 때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 이런 소문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탄핵을 하면 일단은 직위를 해제를 합니다. 그래서 자리에서 물러나게 한 다음에 조사를 하고요. 네. 근데 그 풍문 탄핵이 잘못된 거다. 예. 그럼 사원부가 감찰이 죄를 받으면 되는 거고요. 사원부가 책임을 지고. 그렇죠. 예.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진짜로 그게 문제가 사실이다. 있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이제 탄핵돼서 죄를 받으면 되는 거니까 예. 이런 것까지 놓아두었으니 관료들로 볼 때는 내가 그러면 법과 원칙에 따라서만 일을 해야겠구나. 그렇죠. 예.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왕권을 견제하는 기능이 사실은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왕과 관료들 사이에서 사원부가 진짜 그 정의를 똑바로 바라보는 게 진짜 중요한데. 그렇죠. 그러니까 사원부가 역할을 제대로 하는 그 순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국가의 정치라고 하는 것들이 기본 어떤 원칙 속에서 움직이면 사실은 이제 조선이라는 나라는 제도가 잘 만들어져 있었기 때문에 움직이는데 큰 문제가 없었을 거고요. 예. 이제 이 사원부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태종의 압박에 굴복을 하거나 그러면 이게 일종의 정치 사원부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정치 사원부. 네, 예. 그러면은 이제 사원부가 나중에 어떻게 보면은 그거에 대한 비판을 피할 수가 없는 이런 상황들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 옆에 있었던 우리가 이제 언로기관이라고 하면 똑같이 이제 또 3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언론 3사. 그러니까 이제 사원부, 사관원, 홍문관. 예. 근데 홍문관은 보통 학술기구니까 보통 이제 사원부, 사관원이 얘기를 하는데 예. 사관원은 왕에게 직접 간쟁을 합니다. 예. 요거는 사원부에서 못 해요. 그러면 사원부의 언론은 관료 감찰을 통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사권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게 사원부고 사관원은 예를 들어 이번 어떤 정책을 펼쳤다. 갑자기 균역법을 한다. 영조가. 예. 그 재정 어떻게 할 겁니까? 왕에게 직접 따져 물을 수 있다. 생각하신 거 맞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사관원은 그 기능은 사관원에만 주어진 기능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사원부는 관료 임명들을 가지고 그다음에 관료의 행실들을 가지고 정치를 바로잡아 나갔다는 점에서 중요했고 당연히 엄청난 자존심 사원부 관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네, 그러니까 이 사원부 사관원 홍문관을 통과해야지 고위 관료로 나아갈 수가 있는데 사원부 때 제대로 했느냐?
아, 세 개를 다 거쳐야 돼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아니고. 네, 근데 사원부 쪽을 거치든 사관원 쪽을 거치든 홍무관 쪽을 거치든 그때 제대로 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나중에 인사고과의 평가입니다. 저 사람 예전에 사원부 시절에 그 지나가 보니까 그 관리들 비리 많았었는데 그거 못 잡아내더라. 그럼 이 사람 고위 관직으로 나갈 수 없다. 그때 임금의 비위를 너무 맞추더라. 부적격. 아니 어떤 당파에 편중돼서 탄핵을 하더라. 부적격. 그러니까 이 사원부 시절이 고위 관료로 나아가는 지름길이기도 하지만 여기서 처신을 잘못하면 나중에 출세길이 막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갔던 사람들은 서로에 대해서 경계하는 것이 굉장히 강했고 그리고 우리는 옳은 일을 한다라는 어떤 자존심.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원부 사람들은 진짜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각 지역에서 들어온 그 고발이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소문이라든지 이거 다 뒷조사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야 거기를 가지고 탄핵을 해야 될 거고 그다음에 지금 정치 상황에 봐서 지금 누가 아부를 하는지 누가 너무 어떻게 보면은 자기 당파 이익을 얘기를 하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해야 되니까 밤새도록 일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원부 자체가 좀 지탄의 대상이 된 경우도 있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료들이 이제 무서워하는 게 그 사원부 이제 주로 그 역할을 누가 하냐면 감찰들이 하거든요. 어저께 사원부 감찰실 불이 어때? 일찍 퇴근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편안하게 출근하자. 근데 사원부 감찰이 어저께 불이 안 꺼지고 요새 불이 통한 거죠. 그래서 그 사원부 감찰들 야간 회의할 때는 막 차를 막 제공을 하거든요. 야다시 있었어 어저께? 그러면은 있었는데 언제? 요즘에 계속 밤에 잠을 안 자고 계속 티백 재고가 없어 지금 티백이. 거의 계속 차가 지금 제공이 됩니다. 그러면 또 폭풍이구나. 이런 어떤 분위기가 여기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건강하게 발휘되면 굉장히 좋은 견제 시스템이 될 수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사원부 같은 경우가 제대로 움직이느냐, 움직이지 않느냐가 조선의 어떤 관료제도,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비위 비리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어떻게 보면은 그 관리하는 것이 제대로 됐느냐 안 됐느냐를 볼 수 있는 주요 자료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질문이 들어왔는데. 탄핵 결정은 사원부 자체에서 그냥 결론이 딱 나는 거냐고. 탄핵을 아니면 왕의 재가를 받아야 돼요. 왕의 재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탄핵을 요청을 하면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왕은 재가를 해서 일단 그러니까 이게 좀 묘한데 탄핵을 받는 순간 원칙적으로는 그 사람은 직에서 면직이 됩니다. 일단은 해제해야죠. 그러니까 탄핵 자체는 사헌부에서 발의하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거를 다시 가지고 재판을 통해서 비위를 밝히는 그 다음 처분이기 때문에 탄핵까지는 거의 사헌부에서 주도를 하게 되면은 이제 그게 왕이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만 결정을 하는 거고요. 그럼 거기서 끝나나요? 왕이 돌려보내면 그건 이제 다시는 못 올리나요? 아니요. 계속 보완해서. 야 이번에 갖고 안 된다. 재수사하고. 야 이번에 5쪽으로 올렸더니 안 되겠다. 그러면은 한 10페이지로 올리고 증거 다시 수집해서 탄핵안을 조금 더 보완을 해서 하고 이번에 그 감찰 2명 갖고는 안 되게 한 서너 명 들어가서 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연대할 거 사관원 쪽에도 좀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해서 탄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탄핵이 한번 발의가 되면은 만약에 진짜 비리가 있거나 진짜 문제가 있으면 못 견디는 거죠. 왕도 압박을 받고요. 왕도 압박을 받고. 그러니까 해당 관리는 이렇게 되면은 원칙적으로 탄핵받으면 사직서 냅니다. 그래서 처분을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사헌부를 아까 잠깐 태종 때 얘기했던 것처럼 왕이 장악을 하거나 정치사헌부 압박을 통해서 아니면 조선 후기에 가면 어느 당파가 그거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면은 이 사헌부 자체가 어떤 그 편향성을 가질 수가 있고요. 그렇죠. 또 때에 따라서는 이 관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탄핵이 계속 잘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게 탄핵이 예전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중범죄에 해당하는 관료들을 탄핵을 했는데 기준이 달라진다. 제 늦게 출근했습니다. 그 정도로? 그다음에 제 왕이 얘기하는데 딴짓하고 있는 거 봤습니다. 저도 회사에서 자주 하는 것들이 그러니까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율곡 2가 그 회의를 하다가 쓰러졌는데 그게 탄핵이. 탄핵 사유? 네. 왜냐하면 임금 앞에서 정신을 제대로 차리고 있지 않았다. 이렇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으니까 이렇게 되면 오히려 이제
국정이 제대로 운영이 안 됩니다.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사원부 감찰들의 어떤 것들이 때에 따라서는 비위와 연루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사원부를 이제 누가 견제를 하냐면 저렇게 시퍼렇게 눈을 뜨고 의금부에서 보고 있는 거죠. 의금부에서 왕의 직속 의금부.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비리 문제가 있거나 이게 정치적으로 편향됐거나 했을 경우에는 의금부에서 사원부에 대해서 압박을 가하고 때에 따른 체포를 합니다. 의금부는 재판 처벌까지 가능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헌부는 의금부를 보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의금부가 항상 위험한 조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왕의 어떤 명령에 의해서 바로 움직이는데 저게 맞나? 절차에 맞고 저 죄에 해당하는 형벌인가를 보고 있으니까 여기서는 의금부를 보고 있고요. 아, 그러니까 의금부가 일단 그 출동하면 의금부가 제일 센 것 같아요. 그렇죠. 의금부가 제일 센 거죠. 그러니까 이 둘이 그 전에 견제를 해야 된다는 그렇죠. 거죠. 그런데 이제 사원부는 아까 말씀드렸던 언로기관이잖아요. 그럼 사원부가 만약에 공격을 당하면은 그게 적절하지 않다 싶으면 사관원 홍문관이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사원부 사관원은 서로 뭐 견제하거나 이런 건 없고 한 원팀인가요? 거의 원팀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사관원은 주로 왕을 바라보고 사원부는 주로 관리를 바라보고 인사 문제에 관해서도 서로 비슷하게 서경제도가 있거든요. 이 사람이 적절한지 적절하지 않은지를 염두에 두고 그거를 이제 그 인사 검증을 하는 작업도 여기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 기는 비슷한데 그러니까 이쪽에서 만약에 공격을 해도 의금부가 강한 것 같지만 만약에 여기서 공격을 했는데 그게 적절하지 않다. 그러면 대신들 전체가 움직이는 거예요. 네, 사관원 통해서 사원부 통해서. 그래서 실제로 어떤 일이 있냐면 의금부는 처벌을 중시하는 기관이니까 거기에 사대부들이 그러니까 일종의 그 명예 그 행정적인 그러니까 그 우두머리를 맞는 거를 도제조 또는 제조라고 하거든요. 겸직을 합니다. 이 사람들 그러니까 의금부로 쭉 출세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중에 한 명을 도제조로 임명을 하고 그다음에 그 밑에 재상급을 제조로 임명을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싫어해요. 누가요? 양반들이. 왜냐하면 나는 거기 처벌하는데 계속 명단을 뒀다는 게 이게 사대부가 할 게 아니다. 사대부는 모름지기 임금을 통해서 또 백성들을 잘 통치하는 데 도움을 주고 이래야 되는데 여기는 처벌이 위주잖아요. 이게 권력을 갖고 있긴 하지만 저 사람은 의금부에서 오래 좀 체신에 맞지 않는구나. 그러면 굳이 그러면 어떻게 보면 왕의 명령을 좀 많이 받았을 거고 그다음에 사람들을 많이 잡아들이는 데 관심이 있으면은 그 사람은 가까이 하지 않는 게 좋아. 점잖지 못하고만. 이런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의금부 제조를 사양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렇군요. 저는 아직 실력이 안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실질적인 형법 관련된 형사 관련된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는 가장 강력한 권한을 가진 게 의금부였는데 이 의금부와 평시에 어떻게 보면 탄핵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원부가 이제 견제를 하는 것. 그리고 이제 그거를 옆에서 멀리서 형조가 맞나? 형조가 틀리나? 감옥을 몇 개를 준비를 해야 되지?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런 어떤 법률에 대한 문제가 올라오면 아까 말씀드렸던 고율사나 이런 데서 법률 부분을 다시 조절하고 이런 방식으로 유지를 하면서 조선의 형사 제도 그다음에 각각의 사법기관들이 움직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시스템이 참 촘촘해요. 네. 그럼 마치면서 선생님께서 보시기에 조선의 사법제도 어떤 평가를 해주시죠. 총평. 조선의 사법제도 역시 정근대니까 상당히 왕의 자의적인 어떤 그 영향력이 행사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주권자가 왕이냐, 주권자가 시민이나 국민이냐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굉장한 격차가 있어요. 그래서 조선시대 역사를 바라볼 때 사법기구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왕을 중심으로 했던 사법기구와 그다음에 이제 어떤 국민의 권리를 중심으로 하는 사법기구는 격차가 크기 때문에 직접 대입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 사법기구의 핵심은 뭐냐면 비리를 감찰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인신구속을 또 때에 따라서 형벌을 내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일상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을 운영은 하게 하고 그렇지만 서로 견제하게 하는 방식이 있었는데 이게 조선시대는 비교적 잘 되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사원부라든지 형조라든지 한성부로 기본적으로 사법기관을 쪼개놓고 그리고 사원부와 그다음에 사관원이 가질 수 있는 영향력과 의금부가 가질 수 있는 영향력을 서로 어떻게 보면 견제하도록 만들어 놓았고 오히려 지금보다 더 촘촘한 것 같아요. 그렇죠. 시스템이.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불편부당하게 어느 쪽으로 한쪽으로 권력이 몰리는 것을 막게 되면은 네. 당연히 이제 정치의 중심에 있었던 왕, 그다음에 관료들이 볼 때도 서로 조심하게 되는. 그러니까 이걸 어느 선을 넘게 되면은 그건 책임을 진다라는 그렇죠.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예. 그걸 넘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이 되었든 견제와 균형이라고 하는 것들이 중요한데 조선은 최대한 갖추려고 노력했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역시도 검찰 그다음에 이제 국가수사본부 예. 그다음에 이제 공수처. 공수처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서로 견제를 함으로써 비교적 어떻게 보면은 그 전과는 조금 더 다른 방식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는데요. 네. 이게 이제 적절한지 조금 더 필요한지에 대한 논의는 네. 필요해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참고하고 배울 부분이 있다면 또 받아들이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자, 오늘은 사원부를 중심으로 조선시대 사법기관 그리고 탄핵 절차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박광일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